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2000년대 야구는 우승 여부를 떠나서 오클랜드라는 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빌리비니 하는 그 야구에 많은 팀들이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머니볼의 시대였던 2000년대가 지나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템파베이의 야구가 새로운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템파베이식 야구 혹은 템파베이식 시스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리그 전반에 많이 퍼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앤드류 프리드먼과 다저스의 이야기죠. 다저스가 앤드류 프리드먼을 영입한 것 이외에도 미러키 그리고 보스턴과 같은 팀들이 프런오피스의 수장을 템파베이에서 영입을 했고요. 미네소타, 토론토와 같은 팀들이 템파베이에서 현재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면 에인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애틀란타와 같은 팀들이 간접적으로 템파베이식 야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보스턴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보스턴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휴스턴의 더가웃과 템파베이의 프론트를 합쳐서 그 양 팀의 장점만을 받아들이려고 한 그런 노력을 보이는 팀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그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보면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까지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단주인 존 헨리가 팀을 인수하기 전까지 82년간 우승을 한 번도 못했던 보스턴은요, 지난 20년간 4번의 우승을 경험하면서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2번 이상 우승을 한 팀 중에 가장 많은 우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20년간 2번 이상 우승을 한 팀은 단 3팀 뿐인데요. 2번의 우승을 한 카디널스, 3번의 우승을 한 자이언츠, 그리고 4번의 우승을 한 보스턴 레드삭스, 이렇게 3팀 뿐입니다. 존 헨리 구단주는 1949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리그의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보스턴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예로 2000년대 초에 빌리빈을 영입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테오 옙스타인과 빌 제임스를 영입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세이버 매트릭스의 이론을 누구보다 빨리 구단에 적용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템파베이 야구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자 누구보다 발빠르게 하임블룸을 보스턴으로 영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보스턴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저스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임블룸과 지금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다저스의 사장 앤드류 프리드먼 같은 경우 2014년 시즌이 끝나고 2015년에 다저스로 오게 됩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방만한 운영으로 지출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였고, 프리드먼을 영입하면서 프리드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팀의 지출을 줄이면서 팀을 계속 컨텐더로 유지하라는 조금은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프리드먼이 다저스에 온 첫 시즌인 2015년 다저스의 지출을 보면요,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은 헥터 올리베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준 2,800만 달러와 역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맥캠프에게 지출한 1,800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3억 1천만 달러를 선수단에게 지출했었습니다. 다저스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들에게 지출한 금액이 9,500만 달러였어요. 이 9,500만 달러를 지금에다가 적용을 해봐도 2021 시즌 기준 선수단 총 연봉이 9,500만 달러가 되지 않는 팀이 무려 10팀에 이릅니다. 이게 2015년 일이니까 다저스의 과소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다저스의 실질적 선수단 총 연봉은 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성공으로 연결시킵니다. 단장이 된 후로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 한 시즌도 2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팀 총 연봉을 1억 8천만 달러까지 낮추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물론 뷰러, 시거, 벨린저 이런 어린 선수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이 다시 늘어날 것이 분명했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사치세를 계속해서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해서 사치세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사치세 밑으로 내려가는 목표를 지킨 프리드먼에게 다저스는 다시 이제 주머니를 풀기 시작합니다. 2020 시즌 다저스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야구의 트렌드가 변했고 세이버 매트릭스도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존 헨리는 누구보다 빨리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헨리는 프리드먼이 다저스에서 했던 거를 보스턴에서 해줄 인물을 찾기 시작했고, 존 헨리의 레이더에 템파베이에 있던 하임블룸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시즌이 끝나자마자 존 헨리는 하임블룸을 보스턴으로 데려오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하임블룸이 보스턴으로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매치와 같은 팀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이 팀들도 하인블룸을 프론트오피스의 총 책임자로 데리고 오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하인블룸이 뉴욕 매치의 총 책임자가 됐다면 뉴욕 매치가 지금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런 점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인블룸이 부임하기 전 2019년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의 오프닝데이 총 연봉은 2억 4,400만 달러였고 사치세는 1,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사치세랑 선수단 연봉을 포함하면 이 해에 선수단이 지출한 금액이 2억 5,70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하인블룸은 한 시즌 만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2021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보스턴의 선수단 연봉은 2억 1,300만 달러, 그리고 사치세는 64만 달러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인블룸은 1년 만에 구단의 선수단 관련 지출을 약 3,100만 달러 가량을 줄이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페드로이아나 마윈 곤잘레스 같은 선수들에게 1,80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내년부터는 이 1,800만 달러 지출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하인블룸이 2억 달러 밑으로 보스턴의 선수단 관련 총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인블룸이 한 1년여 만에 보스턴 팬들에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구단의 총 지출을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총 지출을 낮추면서 컨텐더 팀을 유지한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거는 하인블룸만의 공은 아니에요. 알렉스 코라가 팀에 와서 덕아웃을 장악하고 감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의 앤드류 프리드먼과 데이브 로버츠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하인블룸과 코라의 관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앤드류 프리드먼과 데이브 로버츠의 관계는 상하 관계에 더 가깝다면 하인블룸과 코라의 관계는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대등한 관계가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되면 하인블룸은 팀 운영 그리고 선수단의 운영을 코라에게 일임하고 자기의 전공인 유망주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인블룸은 사실 템파에 있을 때 2008년부터 레이스웨이라는 유망주 육성 발굴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고 만들어서 책으로 핸드북으로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웨이는 2008년 이후에 템파베이의 시스템을 거쳐간 지도자들이 모두 읽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짜여진 핸드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인블룸이 이끌었던 템파베이의 유망주 발굴 육성 프로그램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성과를 보여줬고요. 하인블룸은 이 중에서도 특히 투수의 발굴 육성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사기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템파베이에서 크리스 아처를 내주고 매도우스, 글래스노우, 그리고 바스를 데려온 트레이드도 하인블룸이 성공시킨 트레이드인데요. 하인블룸은 이런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보스턴으로 온 뒤에 2년 만에 보스턴의 팜을 전체 9위의 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인블룸이 오기 전까지 몇 년간 계속 20위권 밖에서 머물던 보스턴의 팜은요. 이번 시즌 BA 기준 메이저리그 전체 팜 평가에서 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템파베이에서 브랜든 라우, 비달 브루안, 월스, 완더 프랑코, 그리고 아다메스를 직접 발굴해서 육성시킨 하인블룸은요. 보스턴에 온 뒤로 보스턴이 50년 만에 얻은 가장 높은 드래프트 픽으로 고졸 유격수 마르셀로 마이어를 전체 4번으로 드래프트합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유명한 유격수 중에 한 명이었던 마르셀로 마이어는요. 원래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보스턴이 4번 픽으로 지명을 하면서 660만 달러의 보너스를 약속하자 보스턴 입단을 결정합니다. 마르셀로 마이어가 보스턴에 입단하기 전까지 보스턴에서 가장 높은 픽으로 지명했던 유격수는 1994년의 노마 가르시아 파라로요. 노마 가르시아 파라는 1994년 전체 12번 픽으로 보스턴에 지명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인블룸은 마치 앤드류 프리드먼이 LA 다저스에 했던 것처럼 선수단 전체 연봉 지출 규모를 낮추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팀을 컨텐더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팜 시스템 재건까지 성공을 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하인블룸은 앤드류 프리드먼에게는 없는 코라라는 덕아웃을 장악할 수 있는 뛰어난 감독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인블룸이 앤드류 프리드먼과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하려면 보스턴도 하인블룸이 있는 동안 우승을 해야 됩니다. 자, 한 시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보스턴과 하인블룸은 내년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시즌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보스턴이 하인블룸에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 앤드류 프리드먼이 그랬던 것처럼 하인블룸 역시 자유계약 시장에 큰 손으로 나서서 주요 선수들을 영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저로 하여금 2021 시즌이 끝난 뒤에 보스턴, 그리고 2022 시즌이 끝난 뒤에 보스턴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보스턴이지만 이 하인블룸과 알렉스 코라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템파베이와 휴스턴의 시스템을 모두 받아들인 보스턴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